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정치권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후 2시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와는 별개로 탄핵 발의를 오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심사에 출석했죠?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조금 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영장 집행 저지는 법률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정보를 유출한 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보안 수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했는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관심인데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영장 집행을 맡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신청서에 첨부됐습니다. 일단 심사에서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연장선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했죠.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선고기일 오늘도 통지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제 일정을 좀 살펴보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만약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한 총리 사건을 보면은 핵심 쟁점 면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상당한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을 깨고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오늘도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경찰이 시위대 진입을 통제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경찰이 가로수와 전봇대에 붙은 부착물을 제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근처에는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인원이 일부 남아있고 반대 집회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200m 정도 떨어진 안국역 인근에서 엄마 부대 등을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성 측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비상행동 등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단식 농성과 철야 집회,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변의 경계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차벽과 안전 펜스가 빈틈없이 세워졌고 보행자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등 경계 태세는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경내 안에도 경찰 버스가 여러 대 서 있고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됐는데요. 앞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안을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개 속인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 일정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권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관심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모두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기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연히 기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선고 앞두고 여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 나왔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 안보, 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 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보다 빠른 선고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이 늦어진다는 건 헌재가 고심하고 있고 또 재판관들 사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애초에 여당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 파괴자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거북이 걸음을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었냐며 헌재가 사실상 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도 거듭 내비쳤는데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5당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오늘부터 차례대로 다가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은 오늘까지,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다음 주까지 복학을 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 유급이나 재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의대생 복귀 여부에 이 대학은 물론 교육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전국 40개 의대가 이번 달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재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오늘부터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이 차례대로 돌아옵니다. 우선 오늘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이 처음으로 1학기 등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건양대 24일, 서울대와 이화여대, 부산대는 27일, 경희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은 28일을 마감 시한으로 잡았고 아주대와 충북대, 한양대, 단국대 등은 오는 31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재적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지금 상태로라면 대규모 재적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적을 당하면 재입학이 별대 불가능하다는 최후 통첩까지 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복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돌아온다는 의사만 밝히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의정 갈등 국면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연세대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재적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의대생 복귀 여부는 안개 속인데요. 아직도 뚜렷한 움직임은 안 보인다고요. 복귀 시한이 다가왔지만 정부나 대학 측의 유급이나 재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재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흔들리는 의대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입생을 포함해 일부 의대생은 복학원과 등록금은 내더라도 수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고 아예 등록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휴학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 반려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한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의협은 만약 재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복귀를 요구하는 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대규모 재적이라는 벼랑 끝에 선 의정 갈등은 여전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그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안 사건에서도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의대 교수 측은 결론 과정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런 점에서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의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앞서 줄줄이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부산에서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온 20대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환자가 지난 14일 입국할 때 탔던 이 비행기 승객 일부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확인이 된 우리나라 홍역 환자는 23명으로 12명이 베트남 여행 이력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문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강 상류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범인은 중형 진급이 예정된 현역 장교 양광준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씨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에 이어 시신 유기까지 잔혹 범죄라는 판단에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영광급 장교 1986년생 양광준. 육사를 졸업한 뒤 A씨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재판은 약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구속된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이후 양광준은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양광준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속보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야 5당이 최상목 대액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탄핵 절차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위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원내대표단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예. 오늘 2시에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본회의 때 보고하고 보고 후에 28시간, 24시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예.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지금 월요일로 잡혔잖아요. 그럼 그 월요일 전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겠죠. 이후에. 현재는 본회의 일정이 3월 27일경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선고 이후에 예. 이제 본회의가 열릴 거고 그때 이제 진행 여부가 판단될 겁니다. 발의는 예. 오늘 하겠다는 발의는 거고. 한 거고.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이거는 이제 별개의 건이기 별개로 때문에 진행됩니까? 네, 워낙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거의 20여일 이상 소위 위헌,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러 차례 경고하고 빨리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고 심지어 탄핵 발의하면 본인 자진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예. 대국민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렇게 해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 잡히면서 뭐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철회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강행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스텝이 꼬인 정도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당이에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왜 안 넣냐 이거잖아요. 예. 저는 우리 김성환 의장님처럼 아주 훌륭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 그 안에 계세요. 민주당 내. 이분들 얘기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이분이 인민노련 출신이에요. 인민노련의 창립 멤버이고 여기에 아주 핵심 멤버로 가 있어가지고 교육과 또 선동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 인민노련이 어떤 단체냐? 북한의 강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수백만을 미국이 이 국민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대로 답습한 데가 한 데가 인민노련인데 여기 출신일 뿐더러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최고 상위의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분들이 예. 이런 분을 거기 임명하라고 추천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잘못한 걸 가지고 임명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질도 안 되는 사람. 저는 민주당이 추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또 이거 국회 통과도 안 된 국회에서 합의도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거 합의할 때 헌법재판소장을 그러면 우리 당한테 주면 2명의 목을 그쪽에 주겠다 그랬는데 예. 우리 당이 여기에 이 사람 검증할 때 가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을 추천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최상목 대행 보고 임명하라고 한다고요? 대한민국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자질 논란은 이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오늘은 좀 이제 줄여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도 어쨌든 탄핵 열차는 우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우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 탄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어요?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여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덕수 총리는요, 지금 총리로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151명으로 과반수로. 근데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를 보면은 왜 특검을 왜 임명 안냐? 헌법재판관 임명 안냐? 이거잖아요. 특검법 제2요구를 이거를 왜 했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권한대행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아니 그런데 왜 151명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스텝이 꼬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민주당 하고 있는 게 논리가 맞지 않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다시 이제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치에 갈짓자를 걸어놓고 이걸 또 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한 총리가 됐든 지금 최 대행이 됐든 모든 게 전 맞지를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한 논리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해서 예. 이 탄핵 자체가 이제 30번째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죠. 그 교회에 가면 교회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성경. 이제 사찰에 가면 사찰법을 따라야 됩니다. 불경.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요.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이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3인 이렇게 추천해서 그 헌법적 질서를 지키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한 것은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만 그건 일종의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가 의결로서 헌법재판관을 뽑았는데 왜 임명을 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도 예.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노당 출신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행적들을 보고 대통령까지 하셨고 마은혁 재판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약간의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판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를 다 보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력 가지고 문제 삼으면 지금 김문수 저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전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문제 삼을 건 아니고 또 하나만 이제 문제 과거에 많이 나온 얘기니까요. 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을 했는데 그게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헌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의결 정덕수를 맞춰서 3분의 2이고요. 대통령이 거리될 때 그 권한을 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그 총리가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총리죠. 그럼 총리는 당연히 1번 정적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면 탄핵이 되는 게 사리에 맞을 텐데 아마 이번에 판결을 하면 그 문제도 헌재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정 의원님. 연결된 문제인데 간략하게 헌재에 주석서가 있어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헌재 연구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는데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재판할 때 이 주석서를 다 참고를 했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한대행은 200명 한다고 돼 있거든요. 3분의 2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민주당한테 정말 정당으로서 너무 과하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1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그 전에 선거 11월 달에 끝냈고 민주당이 이 12월 27일 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통상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덕수 총리이고 통상 전문가이자 미국 대사까지 여기만 분인데 대한민국을 이게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했느냐. 정말 수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의원님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추론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뭐 각하나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지요. 각하요. 왜 그러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주어져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대통령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검이 됐든 어떤 것이든 이 법안이 됐든 제2요구권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제2요구권 한 적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각하로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이제 탄핵을 할 때 사유가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위헌, 불법 계엄을 비상계엄을 하는데 얼마만큼 동조했느냐, 묵인했느냐. 사실상 국무총리면 그것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쟁점이 됩니다만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즉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의 구성 자체를 이 권한대행이 막았던 거예요. 이제 현재는 8인 체제가 됐습니다만 헌재가 소위 이 평의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7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엔 6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을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명백하게 위헌이고 지금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 사유죠.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뭐랄까 위헌 상태를 해결하지 않은 권한대행을 당연히 국민의 대리자는 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 건가요? 대해서 헌재가 저는 판단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환 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무기 방조했다 그래가지고 탄핵 사유로 넣었거든요. 한덕수 총리 반대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아예 안 열었어야죠. 아니 다 아시면서 이걸 넣었어요. 2번째 헌재 구성을 방해했다 그랬거든요. 6인 체제인데 이걸 방해했다 그랬어요. 6인 체제였었을 때 우리 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자고 방통위 같은 거 임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재 구성을 방해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는 왜 방해를 해놓고 임명을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는 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2월 13일 날, 12월 14일 날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탄핵에 대한 이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이 모여야 평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사실상 방해한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특검법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아니할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도 그렇게 방통위원 임명해달라 그랬고요. 헌재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국가 허물기를 민주당이 계속 해왔다고요.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까지도 다 탄핵을 했잖아요. 헌재를 무력화시켜서 끌고 왔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이 난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임명 안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핵심 탄핵 사유 쟁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공방을 펼쳐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재 선고가 월요일에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먼저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만역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네, 장고를 이어가는 헌재의 선택, 한덕수 총리 먼저 결론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먼저, 물론 평의가 먼저 끝났으니까 먼저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함의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헌재의 이제 판결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 날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12월 27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여러 가지 중대 사안을 고려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워낙 헌재가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카더라 통신인데 헌재 그 재판관 내에서 한덕수 총리의 변론 기일이 먼저 끝났으니 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예. 하는 내부 주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을 늦추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이제 아마 내부 조정이 있어서 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게 된 예. 거다라는 또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만 한덕수 총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결국 헌재 내에 그것을 둘러싼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이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 예. 이제 그런 측면도 곧 예측할 수 이어질 있겠습니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윤 봅니다. 대통령 선고는? 예. 변론 기일 끝난 순서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먼저 빨리 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민주당도 국가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리나 따져야 될 게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와서 대미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한덕수 총리는 쟁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임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권한 대행으로서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절반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괜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유리한 해석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대통령은 이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도 대통령을 먼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탄핵부터 대통령 탄핵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법리적인 문제나 증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경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나오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야 다 모르는 일이지만 예. 한덕수 총리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각하가 되든 기각이 내려지면 예. 그래도 헌재의 비교적 법리나 또 상식에 준하는 예. 이 증거에 맞는 이러한 판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니까 지금 뭐 기사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기각 내지 각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또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그런 뭐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까? 기본적으로
전에 거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6대2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2명이 반대를 했다는 거고 6명이 찬성을 하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8대0으로 하자 이렇게 조율을 했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만약에 6대2가 나오거나 이런 7대1이 나왔으면 이게 비교적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나 또 증거적으로 봤었을 때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지금 국회가 한 번 탄핵을 했는데 탄핵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 똑같은 사안을 2번째 한 겁니다.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안 바뀌면.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내란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뺐으면은 다시 국회로 보내가지고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서울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석방이 될 때 그게 뭐였냐면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컨트롤 타워에서 그동안 수사한 모든 이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법리적인 문제와 증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탄핵보다는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 추측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뭐 기각각하를 바라는 그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행 체제를 먼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60일 이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은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늦춰지니까 이런저런 이제 예상들을 해봅니다. 혹시 또 실제로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지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또 정치인이나 사법부를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또 국회와 선관위의 헌법기관을 침탈했다든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위헌이거나 불법이거나 또 부당한 명령이었거나 또 이런 거를 여러 경로로 그 12월 3일 날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또 그런 증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이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이 있거나 혹은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비밀로 거수투표, 비밀 투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각이나 뭐 각하 의견을 내려고 하면 그것을 역사의 기록에 다 남겨야 되거든요. 이름을 걸고 남겨야 되는 거죠.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전에 이제 검사 3인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재판관의 행간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결의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 예측이 틀리진 않을 거다. 다만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너무 이 재판을 끄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가급적 빨리 이 선고를 내려주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롭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언밸런스가 나는 게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해서 대행을 세워야 되겠다, 복권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정도로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 권한 대행을 지금 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지 말아야지요. 지금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인 모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어서 이게 혼란이 오고 있다. 상식선에서 판단을 상식선에서의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맞게 증거에 맞게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주면 됩니다. 반론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2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0일 이상이 흘렀습니다. 즉각 임명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소위 정무적인 이유로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왜 20일 이상 계속 경고하고 빨리 해라라고 하면서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 때문에 탄핵을 미뤘던 것이요.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나 즉각했겠죠. 이제는 못 참겠다. 더 뭐 이상 이렇게 참기 어렵다. 이런 판단. 민주당의 때문에. 입장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헌재 선고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당연히 기각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각하 결정을 하려면 그것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각하해야 된다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고 예. 그러면 이후에 일종의 말하자면 최상목 대행의 법적인 효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계섬 조한창 그러면 이 두 분이 임명이 효력이 어떠냐 이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200명이냐 150명이냐 150명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지 않다.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재판관 3명 미임명 뭐 이런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150명이냐 200명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한덕수 총리 만약에 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돌아온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한 거는 재판관 임명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뭐 그거에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이게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왔는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뭐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재판관인데 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여부는 뭐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헌재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럴 경우엔? 저는 이 문제는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을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한 겁니다. 헌법에는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기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고요. 다만 그것이 거리될 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그렇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이 이 탄핵 요건을 검토할 때 충분한 내부 검토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뒤바뀌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변동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직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 역할을 직을 대행하죠. 대통령의 직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직을 사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권한 대행이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로서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 역할도 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거를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이것을 151석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으로 명확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다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면서
지금 이러한 절차를 다 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뭐 200석이냐 151석이냐 여야 간에 이제 긴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월요일에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판단에 따라 이제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헌재 앞에서는 여야 간의 이른바 거리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헌재 앞에서는 이런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른바 뭐 헌재 앞에 씬 스틸러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추경호 의원 탄핵 촉구 집회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저게 왜 계신 건가요? 지금 저기에서 저희 예. 당 의원들이 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저 자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쓴 거지요. 예. 근데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서로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우리가 잠시 쓰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기자회견 하니까 그렇다고 또 추경호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먼저 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예. 서 있습니다. 지금 예.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안 받고 앞에 쓴 것은 아마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그런 광경 같습니다. 김현 의원은 반대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기자회견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피켓을 들고 방해를 했다 이랬거든요. 누가 먼저 왔는지는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또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늦게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예. 저희 자리로 와서 좀 비켜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니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 다시 비켜줄 테니 좀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상호간에 그 양해를 구해서 예. 양보를 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저 일은 조금 볼썽사나웠죠. 서로 추경호 의원이 먼저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더라도 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다 뒤에다 대고 피켓을 이렇게 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보면 여야가 어느 곳에서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없으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끼리. 예. 그러니까 여야는 말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예.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나 이런 걸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헌재에서도 저게 처음 있다 보니까 생긴 해프닝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저런 이제 볼상사나운 일은 좀 없도록 예. 해야겠죠. 굳이 뭐 피켓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있냐 뭐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제가 예. 6시에 다녀왔거든요. 예. 매일 아침에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서도 하고 또 서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별로 안 넓은가 봐요. 이렇게 포장이 좀 쳐져 있고요. 예. 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낮에는 그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그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가 잘했냐 야가 잘했냐 뭐 예. 누가 이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예. 사전에 이 부분은 좀 조율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큰 분이에요.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잖아요.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주거나 양보 안 할 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 1, 20분 기자회견 좀 하고 할 예. 테니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했으면 예. 오늘처럼 그게 됐을 거예요. 아. 전혀 그런 양해 없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이게
벌어진 거 아닌가. 일종의 좀 항의 표시기도 한 겁니까? 당연히 항의를 해야지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받아야죠. 국회 앞에서도 농성하거나 단식할 때 저희들이 다니잖아요. 당이 틀려도. 예. 그럼 아이고 몸 살피시면서 하시라고 가서 인사하고 간다고요. 근데 거기 또 이렇게 국회 안에서도 이런 시위를 종종 합니다. 예. 그럼 가가지고 고생한다고 악수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 그러는데 이미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예. 전쟁하듯이 가가지고 양해를 안 받고 한 것은 뭐 여가 잘했느냐, 뭐 야가 잘했느냐 이걸 예. 떠나기에 앞서서 정치적으로 서로 양해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자리 다툼할 일은 없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예. 이제 헌재가 판결하는 날은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예. 이제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차벽은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사실상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여전히 텐트 치고 남아 있고요. 예. 거기는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자회견밖에 없는데 공간이 너무 사실은 비좁은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여야가 이제 최소한의 예.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상당한 예. 다툼이 예.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누가 먼저 왔다 또 싸우는 일 네. 없게 좀 여야 간의 협조가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지지자들 뭐 단식하는 문제 이런 거 좀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도 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지요. 예. 지금 거기 단식을 한 20일째 하시다가 또 중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실려갔다가 오시고 또 다시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건강과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할 만큼 하셨으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생명이 예.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예. 아닙니다. 예. 아마 민주당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단식하는데 뭐 좀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또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자체로 예.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 될 대목은 탄핵 선고가 났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선해서 내야 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 가해자잖아요. 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소위 내란의 밤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는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고 또 그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자기 지지자에 대한 이제 사망에 대해서 위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 그리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주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은 더 포근해졌지만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탁합니다. 서풍의 스모그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또 산불 위험이 커졌는데요. 동해안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다시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이라고요? 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7.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따뜻한 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봄을 되찾아준 서풍은 불청객 스모그까지 몰고 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오 기준 중부지방과 경북, 광주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남부는 보통 수준입니다. 주말에도 서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짙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 일요일엔 대구가 25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서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도 커졌죠?
네, 오늘부터 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10mm도 되지 않아 산불 예방 효과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따뜻한 날씨 속에 비 예보가 없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동해안은 앞으로 서풍이 불며 더욱 건조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까지 더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오늘부터가 올봄 산불 예방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걸로 보인다며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 불시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실현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포인트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매달 12만 4천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6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지금보다 낼 돈이 평생 5천만 원 정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도 오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 25년 동안 받는다면 모두 3억 1천여만 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2천여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쪽에서는 본격적인 연금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4대 연금 통합 등 구조 개혁이 남았기 때문인데 이 최대 뇌관은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연금 전반의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고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이 보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안에 명시돼 앞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최대 관건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을 수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의 모수개혁 합의와는 별개로 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이견이 분명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이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조정 장치는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교적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 계획에서 정년 연장, 다층 노후 소득 보장 등을 검토하여서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반드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퇴직, 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 등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은 데 의미를 두는 시각이 적잖지만 향후 연금특위 성과야말로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를 가를 잣대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홈플러스가 4,600억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비롯해 언론과 국회의 거센 요청에 결국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당장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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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결국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금액 4,618억 원을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회생 절차 중에 변제가 보류되는 금융 채권과 달리 자산 유동화 증권 투자자들은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ABSTB로 불리는 자산 유동화 증권의 성격을 금융 채권으로 볼 것인지 상거래 채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홈플러스가 구매 전용 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을 카드사가 증권사에 넘기고 증권사는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 발행한 증권으로 상거래 채권과 금융 채권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홈플러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지만 홈플러스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무와 함께 금융 채무도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근데 저는 이게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유동화된 채권자들까지 포함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를 목표로 회생 계획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자산 유동화 증권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편에서 홈플러스 압박에 나섰습니다. 매입 전용 카드를 사용해서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시킨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상거래 채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홈플러스의 전향적 자세로 자산 유동화 증권 피해자들에겐 변제의 길이 열렸지만 1조 8천억 규모의 금융채권 투자자들은 기업 회생 절차가 원만하게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관련해서 대주주 MBK 파트너스 검사에 이어서 홈플러스 회계 심사에도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어제부터 홈플러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몬 위메프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 측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 등 이 3명을 상대로 재산 동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제기한 조사 확정 재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세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등 난제를 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경우 협력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상호관세 대응은 물론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시급한 해결 과제를 들고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먼저 민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협력하고 산업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절차상 당장 민감국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상호관세 대응 역시 발등에 불입니다.
에너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 등 에너지 협력을,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결과 조선과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FTA를 체결하고 나서 지금 관세는 사실상 양국간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관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하고.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상호 관세가 진행될 사안으로 본다며 단판 승부가 아닌 신뢰와 교역의 틀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더티 15개국을 지목해 상호관세 타깃으로 이구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들며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투자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연일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우리 기업과 정부도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 투자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칼바람으로 해외 주둔 미군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군사위원장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MBC 뉴스는 국방부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전투사령부를 4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하고 북미와 남미 사령부도 하나로 묶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주일 미군 확대 계획도 폐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국방부 예산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입니다. We are refocusing, that's a key word, our existing budget away from the Biden priorities that frankly were all over the map to President Trump's priorities of building a lethal fighting force. 주한 미군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식을 감안할 때 한국도 주한 미군 감축이나 주둔 비용 인상 요구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공화당 소속인 상하원 군사위원장 2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의회와 조율 없이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당정 간 갈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 조치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부분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다음 주 초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전히 휴전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커서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부분 휴전의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실무 협상이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협상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을 번갈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공격 중단의 대상을 에너지 분야 인프라로 국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인프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흑해에서 선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곡물협정 재개 문제도 논의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종전 조건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고집하는 중립국 유지는 종전 제한이 아닌 최후 통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원전의 소유권 이전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 한해 기술적 협력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Це питання відкрите, ми можемо про це говорити, але питання власності ми точно не обговорювали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EU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포탄 200만 발을 포함한 63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EU 정상들은 기여금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첫날 회의에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재무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Европа пока ударилась, скажем так, в милитаризацию себя и скорее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партию войны.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정보 공유와 방공 시스템 협력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휴전 협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방문 기간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한과의 양자 그리고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선박 건조기지인 남포 조선소를 찾아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조선 능력을 높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박 건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국가 경제 발전과 주체적인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남포 조선소는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후 2시 국회에서 5개 야당이 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2명은 헌재 앞에 모여서 대통령 탄핵 청구가 절차적인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작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 측 회유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를 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대통령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몇 달간 농성을 이어간 시위대 일부를 강제로 해산 조치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형광색 기동복을 입은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태극기를 든 시위대를 끌어냅니다. 해산 조치에도 시위대가 전봇대나 울타리 등을 잡고 저항하자 기동대원이 일일이 팔짱을 끼고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떠난 자리에 차단벽을 설치해 진입을 통제하고 차벽까지 세워 헌재로 향하는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헌재 인근 시위로 인한 112 민원 신고가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밤낮 가리지 않는 시위대의 스피커 소리와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으로 몸살을 앓던 헌재 일대가 해산 조치 이후 텅 비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귀가 윙 울릴 정도로. 그리고 또 막 욕설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트이는. 일단 조용하니까요. 시끄러운 소음이 안 들리니까 좋긴 하죠. 이게 음악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바로 앞 인도입니다. 정문 건너편에 있던 시위대는 해산됐지만 정문 앞엔 텐트를 치고 농성을 이어가는 이른바 알박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1인 시위자나 천막 아래에서 단식을 벌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정문 시위대에 이어 이들까지 퇴거시키는 방안을 준비해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검찰 신청에 따라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 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 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다음 달 7일과 17일에도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죠.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 함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변론 중에도 좀 일찍 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고 또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시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막 지연되니까 일부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아마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평일할지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의견 자체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를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평결 내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로 선고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인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이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선고 자체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한 20분 이쪽저쪽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기 나와서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날짜 정할 때도 헌재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서는 인용을 할 거니까 대행 제재를 먼저 확고히 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 먼저 해놓는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평의가 정말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의견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에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제 일단 평이 빨리 끝난 것부터 내자. 그렇죠. 이제 평의가 이제 아무리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4월 18일 전에 끝나는 거고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또 다음 주가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윤 대통령 평의를 그냥 무한정 끌고 갈 수 없어요. 일단 마지노는 4월 18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뭔가 의견 자체가 모아지지 않고 평결을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평의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견 대립이 되고 안 모아지면 결과적으로는 평결을 해야죠. 이거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수가결로. 그런까지를 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고 정리를 하기도 시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의 어떤 틀을 잡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먼저 선고하자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많이 걸려봤자 일주일 반 정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뭐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복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권한 대응을 무한정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워낙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평결할 정도의 일은 이제 권한대행부터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선고 가자 그렇게 해서 아마 결론을 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애초에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집중 심리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뭐 실제로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명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국무총리까지 일정이 좀 이렇게 뒤바뀐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원래 정의식 재판관도 뭐 중요한 사건이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좀 더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을지는 예측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탄핵된 뭐 지난번 검사들이랄지 감사원장이랄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랄지 이게 국정 운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심판도 빨리 하고 결과도 빨리 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사건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다른 사건이 다 뒤로 밀려버리면 이제 국정 상태가 대통령도 없고 뭐 감사원장도 없고 권한대행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는 건 빨리 선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숙고를 하고 의견을 모은 그런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 때부터 긴 논쟁이 됐던 게 이제 탄핵 의결 정족수거든요. 150일이냐 200이냐 이 결론도 그럼 월요일에 나는 거죠? 월요일에 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 150이다 200이 만장일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게 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에서 결정에서 좀 약간 상당히 재판관끼리 많이 논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거부터 결정을 낼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쟁점부터 더 결론을 냈을까요? 아니 이제 월요일은 일단은 뭐 저 다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돼야 한다. 의결정에서 200명 이상은 재판관이 있을 거고 각하는 아니다. 이건 1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각하라는 의견이 다수가 아니면 각하는 소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각이냐 아니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하와 기각 여부를 다 이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헌재가 이제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뭐 200이 맞다든지 해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예를 들어 임명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법률에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각하와 기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하 자체는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기각은 국회에서 소추 결의는 유효하되 탄핵 사유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기각이거든요. 그러면 각하 자체는 소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추 결의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기각은 소추 결의가 유효하니까 직무 정지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아마 책에 나와 있지 모르겠던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각하의 기각의 어떤 법적 그런 개념 특성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각하가 됐다고 하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행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 2명,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그 이 2명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2명이 윤 대통령의 심판 사건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8인 체제인데 2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어떤 재판관으로서 합리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날 같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할 것 같아도 법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논점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2명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각하가 됐건 기각이 됐건 임명한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뭐 이전에 했던 탄핵 심판 결과들 거부권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그 감사원장에 대한 거에 다 참여를 했잖아요.
검사들 3명에 대해서 참여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그걸 부인해버리면 이거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 탄핵 그 사유 여러 가지 쟁점 보면 그 판단이 만약 헌재가 내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도 결과를 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탄핵 나올까요? 소추 사유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 관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공모 또는 무기인 방조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 무기인 방조 공모를 했다고 하면 비상계엄이 위법한 걸 유헌적인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유헌인지 유법인지를 따져야 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비상계엄 뭐 내란죄냐 아니냐 뭐 유헌이냐 유법이냐 그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물론 헌재에서는 뭐 공모를 할지 뭐 무기인할지 방조가 없으면 비상계엄 자체가 유헌 유법을 차치하고서라도 판단을 하지 않고 무기인 방조 그런 게 하는 것이 없다 해서 사실은 기각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조했다고 뭐 공모했다는 것은 국무회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가 실체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제 이 부분 두 가지. 비상계엄이 유헌 유법이냐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냐, 안 갖추냐. 이 두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되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죄 철회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철회됐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5개가 있잖아요. 탄핵소추 사유. 그래서 6개에서 일부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많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뇌물죄만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내란죄라고 인정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가결을 한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 이외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절차상 위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 일상적으로 어떤 한 달의 마지막 주 목요일 정도에는 일반적인 탄핵 사건을 뭐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선고가 있으니까 화요일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에 목요일 날 그 일반인들 탄핵 선고가 나오면 다음 주도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주 또는 이제 4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일단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선고 공지. 그러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선고를 공지할 정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냥 뭐 빨리빨리 진행해서 월요일 날 공지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수요일 날 선고가 돼야 하는데 수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에 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피하면 이제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목요일은 뭐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탄핵 사건 말고 그 선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요일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도 이렇게 보면 약간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있죠, 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 정도의 어떤 평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월요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 다음 주도 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미 양국의 민감 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은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협력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난 1월에 이렇게 민간 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죄에 추가를 했고요. 효력은 이제 3월 15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도 저희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월요일 사흘 뒤면 한덕수 총리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그 지금 평의가 길어지는 그런 상황. 만약에 4월 초까지 간다면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다 거의 들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죄의 어떤 철회 자체가 이게 다시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거치나요, 거치지 않아야 하느냐. 예. 이거 자체 이제 절차적 요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이제 절차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 절차에 관한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의 어떤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헌재 재판이 형사 재판과 달리 약간 정치적 경향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 형사소법을 준용하지 않게 돼 있지만 지금 형사재판 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다 피고인들이 증거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증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형사재판은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증거로 능력을 인정해서 쓰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여러 번 YTN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실적 관계, 뭐 포고령을 뭐 선포했다랄지 아니면 뭐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진입했다랄지 체포주 운영했다랄지 이런 것 자체는 사실관계는 아마 전원 일치 인정할 거예요. 뭐 CCTV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재판 내용도 좀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아마 그 공수처에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공수처에 어떤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 일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헌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치된 의견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반드시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굉장히 많으면서 일부 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걸 마냥 막 끌고 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마지노선 이제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뭐 퇴임 일자 아닙니까? 그거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다수가결처럼. 그러면 결론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일부라든지 조정이 돼서 의견 일치를 보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겠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오전에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 쟁점이 뭡니까? 일단 뭐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요. 공수처에서 1차 체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체포 자체를 어떤 협박이랄지 폭행에 의해서 막았느냐.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시켰느냐.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이제 삭제 지시했다. 비아폰과 관련된 서버에 내용을 다 삭제했다는 거고 또 삭제 지시한 것 자체도 밑에 직원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말고도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범죄 혐의로 돼 있는데 이제 쟁점은 그런 거죠. 일단 제 1차 체포 때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어떤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이제 고의성이라는 것은 지금 경호처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경호법에 의해서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경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하폰과 관련해서는 삭제 지시 안 했다는 거고, 비하폰 자체는 이틀마다 뭐 로그아웃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삭제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래서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여부, 그러니까 예. 범죄의 소명이 먼저 문제가 돼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주 증거를 염려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다시 관저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경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영장의 발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뭐 수사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비화폰 서버 그 당시에 이제 통화 그 내역이잖아요. 네. 그 부분 확보하는 것도 만약에 신병이 확보된다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울 거다. 예. 왜냐하면 이미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아마 비하폰 자체, 그러니까 비하폰 자체하고 그걸 관련한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는 제가 볼 때는 다 삭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비하폰 자체는 아마 그 로그아웃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복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얻을 정보는 뭐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적인 쟁점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을 찾았죠. 난제를 안고 미국을 찾은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민감 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안덕근 장관이 이제 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민간국가 이번에 민간국가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안 장관이 당초 민간국가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이것이 뭐 단판 승부는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협력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해서 민간 국가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는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짙은 선분홍빛의 매화와 또 사찰의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지금도 나름 포근하지만 먼지로 인해서 서울 하늘은 뿌연 상태입니다. 그럼 자세한 초미세먼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에 이어 광주와 제주의 대기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물론 주말에도 계속해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할 걸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7도, 광주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 안팎, 특히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5월 초에서 중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만큼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산불 위험 단계가 높음 수준으로 상향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